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본받아야 될 스승이 프랑스 육군에서 독일 육군으로 바뀝니다. 네. 군제라는 게 거의 유니버셜, 보편화되게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을 표준으로 삼아서 세계 각국이 그 통일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볼트 액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총이 바로 이 독일제 마우저 소총이거든요. 여기 이제 5발이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네. 이 클립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총에 노리쇠를 이렇게 당겨서 개방을 하고요.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네. 요 홈에 요거를 요 홈을 이렇게 맞춰요. 피아노. 흘리면 빠지네. 얘는 버려버립니다. 그다음에 잔잔히 쏘고 당기면 빼고 빈탄이 나옵니다. 따로 클립이 없어도 한 발씩 장전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혁신적이네. 이게 바로 과학기술 강국 독일의 면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면의 핵심이 바로 산학협동에 있었어요. 이론까지 무장해서 제대로 된 공학 제품으로 거듭난 독일 제품들이 메이드 인 저머니 이거에 신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통일 독일은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힘의 균형을 좋아하는 주변 열강들은 이거 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거든요. 네. 그 중심엔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 근데 아직은 든든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죠. 그렇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이 독일이 처한 현실을 갖다가 너무나 명쾌하게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통일 이후에 유럽은 5대 강국 체제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물론 아직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거기에 중정도 되는 이런 국가들. 나름 전 이탈리아를 좀 끼고 싶었는데. 이탈리아는 아직 강국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네. 역시 유럽의 판도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그 5개입니다. 한 세대 정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스마르크의 생각에 프랑스와 화해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핵심은 프랑스에게 보복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프랑스가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프랑스를 역으로 고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혼자만은 절대 우리 공격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프랑스 혼자는 절대 우리를 공격할 실력이 못 되지만은 프랑스가 만약에 다른 두 나라와 편을 먹어서 그렇죠. 3대2 구도가 되면은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다음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편이 최소한 3나라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 허준 MC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캐스팅 이 상황에서 자, 그러려면은 어느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 문제가 영국은 항상 어느 편에도 안 서려고 해요. 그렇죠. 불간섭주의. 그렇죠. 영예로운 고립, 영국의 핵심 기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바깥에서 보면서 세력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만 조정 역할을 하겠다. 우린 고고한 고립을 지키겠다. 이게 영국의 태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고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우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큰형님 오스트리아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됐지. 그죠. 이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볼 때 바로 핵심 안보이건 발칸 반도잖아요. 근데 발칸 반도는 오스만 투르크가 쇠퇴하면서 러시아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발칸 반도 자기 안보 이익을 지켜줄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이제 독일 제국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자제를 발휘해서 오스트리아를 짓밟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파트너를 할 수 있는 것은 독일 제국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밀착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 러시아랑도 우리가 쉽진 않은 상대지만은 그래도 이 척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와의 관계에 가장 중심을 둡니다. 근데 러시아는 좀 전통적으로 프랑스하고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았었나요? 그래도 나폴레옹 시대 구원도 있고 항상 이게 크림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기분 나빴던 시절도 있고 결국은 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러시아는 프로이센으로도 이득을 얻은 게 흑해 중립화 조항이잖아요. 그걸 프랑스가 전쟁 때 그걸 탈피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깨버렸죠. 상당히 러시아는 큰 이득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흑해함대를 재건하고 네. 다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와중이기 그렇죠. 때문에 독일과의 협력이 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감을 살 수가 있었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나라 다 황제국입니다. 이제 격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 세 황제가 그래도 유럽의 질서를 잘 유지해 가야지. 네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아. 삼제 동맹. 삼제 동맹이 이렇게 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화국이었던 프랑스는 또 이제 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는 이제 따로 만들고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네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 우린 여기까지 한 걸로도 충분히 아주 만족해. 그러니까 더 욕심 안 부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 동맹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통상 우리가 동맹이라고 한다면 뭐 한미 지금 상호 방위 조약처럼 공격받았을 때 내가 너 도와줄게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를 공격했을 때 너 최소한 중립을 지켜라. 그 정도 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발작 버튼이라고 한다면 오스만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재 동맹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성 있는 게 바로 오스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이렇게 판을 잘 짜놔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유럽에 있어서는 바로 그 부분이 발칸반도 문제였어요. 물론 비스마르크는 여기 오스만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의 이익이 핵심적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 삼재 동맹을 맺으면서도 우리가 딴 때는 도와주겠는데 오스트리아랑 러시아랑 만약에 한판 붙을 일 있을 땐 우리는 아무 쪽에도 안 서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은 상태지만은 이 발칸반도는 강대국들의 개입과 상관없이 자체 분열을 지금 막 하고 있었어요. 일단 오스만의 힘이 약화되니까 지금 저 발칸반도 지역의 수많은 짜고만한 국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는 네, 그리고 이미 민족주의 열풍이 이쪽으로 휩쓸려 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가장 극렬한 전선에 서 있던 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말썽을 일으킨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유고내전 때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약간 정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만한 투쟁의 역사도 있어요. 이미 1815년부터 그때부터 독립에 나서갖고 오스만을 거의 몰아내고 세르비아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반자치권을 획득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시 제국은 변방부터 무너지는데 지금 저 북쪽에 보시면은 왈라키아와 몰다비아 공국이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게 딱 독일 통일전쟁의 즈음에 합쳐집니다. 그게 바로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그때 루마니아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속국이었지만은 러시아의 압박이 같이 들어오면서 거의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곳이 역시 또 변방에 보면은 딱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붙어있는데 서북쪽 구석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또 유고내전에서 네. 그리고 바로 루마니아 남쪽에 있는 불가리아 이쪽도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죠. 그렇죠. 야 세르비아, 루마니아 다 지금 독립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독립하자.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막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오스만이 야 여기서 더 뺏기면 안 된다 하면서 진짜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1875년 독일 통일 직후에 여기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오스만의 발칸 지배를 갖다가 지탱해주고 있던 주요 원군이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세력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오스만이 죽으면 그게 굉장히 불안하니까 오스만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는데 오스만이 이때 너무 잔인하게 약소 민족들을 제압해버리니까 너무 비인도적 처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영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를 우리 영국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게 가뜩이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짓밟고 다 죽이고 참혹한 일을 저지르다니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찬스다 본 것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계속 크림 전쟁 때 막혔던 이루지 못했던 흑해와 발칸으로의 진출 더 나아가 지중해까지 나가는 걸 나올 수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항상 범슬라브 제국의 완성이다. 슬라브주의를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프랑스는 이 보불 전쟁의 패전 이후 신음하고 있고 영국이 또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 이때다 하면서 드디어 1877년에 러시아가 튀르키예에게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몇 번째인가요? 아유. 열 몇 번째일 것 같은데. 옛날 뭐 그죠 예카테리나 대제 뭐 그런 시절까지 보면 몇 제가 번이에요. 13차인가 14차인가까지 알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때는 뭐 파죽지처럼 밀고 들어갑니다. 오스만이 이미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내부 동유럽 이제 민족들이 같이 뭐 호응을 해주니까 불가리아 쪽으로 쫙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뭐 트라키아 일대를 석권해버리고 러시아군이 거의 이스탄불 목전까지 가요. 이스탄불 뺏기면은 끝나는 거죠. 완전 오스만은 진짜 다 내줄 수밖에 없고 드디어 러시아의 수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지중해로 진출.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좀 손 놓고 있더니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영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프랑스와도 손을 잡아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건데 그렇죠. 이거 한 방에 다 뚫리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78년 1월이 되면은 영국이 드디어 해군을 파견합니다. 너네 이스탄불까지 오다니 이건 선 넘는 거야 하면서 함대를 깔아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여기서 끝. 개입을 해버리니까 러시아도 움찔하는 거죠. 결국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산 스테파노 조약이에요. 이 산 스테파노 조약은 쉽게 얘기해서 발칸반도에서 오스만이 거의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루마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있잖아요. 저 지역 다 독립시켜줘. 너네 손 떼. 그 중간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공국을 만들고 자치권을 줘라. 그래서 자치공국으로 반독립을 시켜주기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딱 판을 보니까 결국에 저 나라들 가만히 보니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렇죠. 네. 범슬라브. 다 슬라브족이야. 네. 러시아가 너무 커지는 거죠. 다 러시아가 크다고 보면 사실상 러시아가 배후 조종을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영국이 보기에는 실리 다 챙겨가네. 다시 한번 그레이트 게임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한 발만 진출하면 지중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칸이 다 러시아 손아귀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제국. 네. 영국이 이건 참 못 참는 겁니다. 안 돼. 이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너네끼리 오스만이랑 둘이 맺는 이 산스테파노 조약 우리 인정 못해. 막 하면서 빨리 개정해. 개정 안 하면 전쟁이야. 이게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 문안을. 어떻게 네. 주장할지.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누가 그 짐을 떠맡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러시아가 영국이 다 걸려 있으니까 네. 중립적인 위치를 갖는 사람이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외교적으로. 게을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 천재 있잖아. 비스마르크밖에 비스마르크한테 없지. 우리 중재를 네. 요청하자. 골치 아프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게 중재안을 좀 찾아주쇼라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하고 둘 다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능력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비스마르크가 이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원래 발칸에 개입 안 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는 견적이 안 나온 안 동네다. 되죠. 여기 욕심내봤자 이거 도저히 수렁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특히 이때 역시 비스마르크의 통찰이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비스마르크는 이걸 두려워했다고 해요. 지금 저들이 나한테 중재 요청하는데 중재를 해주면은 내가 좋은 소리 들 것 같아? 분명히 보따리에 놓으라고 할 거다.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대로 가다 보면은 또 유럽에 대판 전쟁이 나고 독일의 번영에 뭔가 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 테니까 베를린으로 다 오슈 하면서 드디어 1878년에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베를린은 그동안 유럽 외교 무대 변방이었는데 베를린이 세계의 중심이 된 거죠. 예, 영국에서 사실 총리와 외무장관이 한꺼번에 어디 방문하는 적도 없었어요. 근데 외국으로 이렇게 같이 날라온 거야. 그만큼 이 자리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총리가 누구였냐면 영국 총리가 그 유명한 디즈레일리였습니다. 디즈레일리가 또 뭘로 유명하면은 비스마르크 뺨치는 현실 정치, 현실 외교주의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둘은 딱 만나서 오, 나랑 좀 맞네. 이걸 딱 간파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냉정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합시다 여기서. 결국에 비스마르크가 좀 편을 들어줘갖고 러시아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요. 저때 독립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발칸 소국이 어디가 있었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있잖아요. 막아주네. 원래 저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 민족의 열망을 들어주려면은 독립을 시켜줬어야 됐어. 근데 그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네는 독립 못 시켜주겠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오스만 영토를 남기되 그러니까 소유권은 오스만, 소유권은 오스만이 돼 실제 지배는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행정권을 행사하게 네. 합니다. 그래서 저 땅에 뭐가 있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라예보가 저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드리아해로 나가는 그 길목이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다네스 해협과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러시아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건 영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거기는 절대 네. 못 열어줘. 여기는 절대 군함 못 나간다. 마무리 짓고 막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원래 전쟁에서 이기던 기세로 하면은 가져갔어야 될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깎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러시아 여론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이겨놓은 전쟁이 다 이겨놓은 전쟁에 이거 누가 재뿌린 거야? 누구 술책이야 이거? 막 하다 보니 이거는 저 비스마르크가 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기 때문이구만.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게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저렇게 러시아의 길을 꺾은 건 디즈레일리였어요. 디즈레일리가 직접 와서 막 담판 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무역 끊어버리면 너넨 그냥 경제 망하는 거야 라고 엄청 압박을 해서 물러난 건데 괜히 자리만 만들어준 비스마르크가 범터기를 쓰는 범터기 써버려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이나 여론은 이거 어디서 열렸어? 베를린? 이 비스마르크 이렇게 되는 아까 요 여우 같은 놈이 다 요게 판을 짜놨고 우리가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영국이 판을 깐 거네요. 그러면 비스마르크는 역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구만 하면서 여기서 그렇다고 러시아와 척지면 안 돼. 그러면서 뒤로 열심히 러시아를 달랩니다. 삼재 동맹 더 연장합시다. 대신 저희가 좀 더 많이 좀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면 합의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재 동맹 2차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차 동맹이 갔다라는 것은 러시아 여론은 어떨지 몰라도 러시아 정부나 황제는 네, 아직- 충분히 비스마르크와의 동맹을 이어갈 여지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마음이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자, 세계의 중심이 베를린. 비스마르크가 세계 인물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 88 올림픽 구호 생각나세요? 손에서 아니 그거는 노래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렇죠. 그때 이제 세계는 베를린으로, 베를린은 세계로 이게 된 거예요. 삼재 동맹 연장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뭐가 나오냐? 삼국 동맹, 거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게 나옵니다. 오. 발판이 됐던 게 1882년인데요. 프랑스가 튀니지아를 식민지했어요. 근데 튀니지아는 바로 이탈리아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상당히 탐내된다는데 이걸 뺏겼으니까 분개해서 이탈리아 볼 때 파트너가 누가 있을까? 당연히 독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동맹이 형성됐고요. 세 나라 중에 어느 하나라도 프랑스의 공격을 받으면 상호 원조 의무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고 이게 1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유지가 돼요. 굉장히 강한 동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탈리아가 역전다방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프랑스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네 이익만 네. 챙겨갔던 그 원한도 사실 남아 있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독일이 오스만 투르크를 지원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에서 러시아 세력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력의 버퍼전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오스만 투르크가 너무 약해지면은 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독일의 지원이 시작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탈리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근데 사실 비스마르크는 셈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되게 와 좋아 보이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비스마르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고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 불확실해요. 되게 하나만 깨지면 비스마르크가 300년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한테 이어줘야 되는데 네네. 개인의 역량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에 네네. 시스템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지금까지 독일에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제국이라는 거를 몸소 실천을 보여줬다는 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독일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겸손한 강대국이 돼야 된다. 뭐 힘 있다고 막 주변 막 패고 나대고 하는 이런 걸로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강대국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를 또 이렇게 좋게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하면 제국주의의 표본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근데 독일하면 어느 식민지가 떠오르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중국의 맥주 공장 정도 떠오르십니까? 진짜. 근데 사실 독일도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조금 있었죠. 뭐 비스마르크가 식민지를 뭔가 삼았다라고 하면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저기 보면은 네. 바로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저기가 독일 식민지가 됐다는 게 되게 좀 뜬금없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독일이 저기에 깃발을 꽂았지? 라고 했는데 사실 저기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 식민지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저게 누구의 선물이었냐면은 빅토리아 여왕의 선물이었어요. 자, 비델렘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은 사돈지간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이 맏딸, 제일 큰 딸이 역시 빅토리아인데 비델렘 1세의 이 아들, 저희 왕세자. 왜 이 전쟁에서 중재했던. 1군, 2군 지휘했던 네. 프리드리 비델렘 왕세자 왕자. 있잖아요. 네네. 그 왕세자랑 결혼했어요. 아. 네. 결혼을 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첫째 딸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너무 영특해갖고 나중에도 평가가 뭐냐면은 얘가 남자였어야 되는데 너무 영특하고 진짜 똑똑해갖고 이제 프로이센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이 사위가 영국 유학도 하면서 자유주의
나도 장모님처럼 훌륭한 이 계몽군주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해. 많이 했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중에 카이저 수염으로 유명한 그 비렐렘 2세가 아주 아끼는 딸의 우리 외손주가 나왔으니 빅토리아 형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래갖고 비렐렘이 커서 딱 성년식이 되니까 너 황제 수업 받느라 피곤하고 그럴 텐데 저기 멀리 가서 좀 쉬다 와. 할미가 좋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선물로 줄게. 킬리만자로 산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할머니 가긴 너무 멀지 않아요? 진짜 너무나 제국주의적인. 굉장히 제국적이죠. 그래서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저 아프리카 한가운데 딱 독일의 식민지 발판이 생긴 겁니다. 5천만 터짜리 산을 선물한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비렐렘 2세 성년 선물로 얻게 되면서 독일 탐험가들이 가게 되면서 그 주변에 탄자니아가 독일 땅이 되고 남서쪽에도 조금 생깁니다. 우리가 나미비아인데 약간의 귀퉁이들만 있었어요. 탄자니아 저 지역이 굉장히 큰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사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렐렘 2세가 춤을 할머니 선물 때문에 저렇게 코끼리를 비렐렘 2세가 그 관리하려 왁스를 엄청 발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상하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동안 외교와 군사가 합을 맞춰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게 비스마르크의 계획이었었는데 자, 지금은 독일 군부의 위상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합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어떻게 둘이 잘 조율이 됩니까? 사실 독일 군부는 비스마르크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이제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제가 말하는 이 독일 군부는 흔히 말하는 독일 참모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어떻게 보면 육군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작전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 군부가 비스마르크의 어떤 정책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외교적인 불확실성. 그렇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 외교나 아니면 이중동맹 이런 것들이 사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하나가 깨져버리면 이거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참모본부를 뭘 원했냐면 안보에 있어서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독일이 제국으로서의 힘센 리더로 이제 굳게 계속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로부터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영향을 이제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독일 군부라는 것은 독일의 팽창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세력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주 반대적으로는 프랑스의 복수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그렇죠. 포위당하는 거, 양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취약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약간 모순적인 면이 있긴 해요. 예,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게다가 참모본부, 특히 군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러한 임무를 자기네들의 나름의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이 뭐냐면 나의 운명, 우리 참모본부가 잘 하는 게 우리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통일 전쟁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거든요. 맞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통일한 거 아니냐. 위험한 사명감이 좀 그렇죠. 게다가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산업혁명, 과학적인 뭐 최첨단 지금 사회에서 이런 거를 통제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냐. 게다가 이 당시에 정치가들도 통일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역시나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낫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참모본부가 몰트케가 처음에 총참모장이 됐을 때보다 훨씬 인원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독일 군부 내에서도 파워도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면은 정치적인 거 혹은 국가적 통제 아니면 국제법 조약을 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이미 싹 트기 시작한 그러니까 겁니다. 군대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군요. 네. 게다가 아까 이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불안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프랑스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 프랑스가 나폴레옹 3세가 항복한 이후에도 항복 안 하고 계속 뭔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왕이 아니라 정말 국민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인민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생긴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정규군을 격파를 하고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국민이 어떻게 보면 그 반란전을 계속 해버리면은 승리할 수 없네. 야 그럼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을 점점 어떤 과정으로 찾게 되냐면 확실하게 상대방을 매조지시켜가지고 단기전으로 가야겠다. 단기전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계기가 이때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나마 제동을 걸었던 게 누구냐면 몰트케예요. 그러니까 몰트케도 앞으로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복수의 칼을 계속 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더욱더 군국주의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프랑스를 선제 타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몰트케도 비스마르크랑 같은 생각을 공유했던 건 뭐냐면 프랑스가 동맹국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비스마르크 생각에 동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트케가 사임하고 나서 이런 참모본부의 기조가 바뀌는 거죠. 공세지향적으로. 그렇죠. 네. 자, 지금 말이죠. 독일 통일까지 녹색불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황색불로 변했습니다. 황색불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모두가 악셀레이터에 발을 올린 느낌이 듭니다. 걱정됩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번 비스마르크가 그동안 계속 추구해온 평화구상을 흔드는 사건이 다시 발생합니다. 어느 지역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후다닥닥 했던 데가 화약고 같은데요. 발칸. 오스만이 하고 있던데. 또 발칸이에요. 이거 위험해 보여. 네, 산스테파노 조약 이후에 그거 뜯어 말려갖고 겨우 좀 안정을 찾나 싶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독립까지는 자제시키고 자치령 만들어준 불가리아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린 독립 안 시켜줘 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 불가리아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던 데가 저 옆에 오스만의 루멜리아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 민족주의자들과 또 루멜리아에 있는 수많은 또 불가리아계 민족주의자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갖고 옹기를 합니다. 그래서 1885년 9월에 이 양쪽이 전격적으로 우린 통일 불가리아입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밖에서도 난리치고 거의 속수무책으로 오스만이 당해버립니다. 이거에 박수 친 사람이 역시 누구겠어요? 역시 발칸의 뒷배 영국? 러시아. 러시아. 우리 슬라브 동생들 역시 잘하는구만. 어떻게든 저 오스만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바꿔. 거. 예. 밀어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불가리아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형님이요? 형님이 뭐 도와주신 거 있다고 이렇게 또 손 내미십니까? 나 당신 같은 형 둔 적 없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간섭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발칸의 맹주임을 자처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오히려 러시아한테도 대드니까 러시아 짤이었던 알렉산더 3세가 격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는걸?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거기 말 잘 듣는 동생 세르비아, 네가 가서 좀 손 좀 봐줘라. 세르비아에게 불가리아를 침공하라고 시킵니다. 11월에 쳐들어갔는데 웬걸 2주 만에 깨갱하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서 쫓겨옵니다. 와, 신생 독립국이 이렇게 강해요? 이게 모두가 놀란 건데 그 비결이 있었어요. 불가리아는 그 사이에 프로이센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했지. 네. 육군을 갖다가 다 독일식으로 조연을 시켜갖고 주변 오스만이건 세르비아건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알렉산더 3세가 이거 배우가 있다. 쟤네가 누구겠니? 막 백지 상태에서 저럴 일은 없었을 거야. 분명히 뒤에서 부추긴 놈이 있다. 그럼 누구겠어? 비스마르크일 거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깃장 놓더니 아니 근데 비스마르크는 저기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맞아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는 한 게 없어요. 비스마르크는 전혀 한 게 없는데 러시아 여론이 딱 이 원흉을 비스마르크로 찍어버린 겁니다. 아 왜냐면 군대가 훈련을 독일식으로 받았고 막 이러니까 누구겠어?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반도 결혼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러시아도 2차 3제 동맹에서 탈퇴. 와, 이렇게까지 가요? 네. 아.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우리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해갖고 3제 동맹은 깨지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불씨는 막아야겠다 그래갖고 이때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알렉산더 3세 전하, 앞으로 발칸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독일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독일에게 절대 총불을 겨누지 마십시오. 재보장 조약이라는 걸 이면 조약으로 체결해요. 제보양. 네. 네, 이게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평화를 향한 한수였습니다. 근데 이미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네요. 그러네요. 많은 균형이 많이 이게 좀 생겨. 깨지기 시작한 거죠. 최후라는 그럼 비스마르크는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요?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제 통일한 독일 지 내부 20년. 상황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비렐름 1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나흔 아, 살. 생각하셨군요. 네. 91살. 네. 그럼 빅토리아 손주가 손주가 아니요. 아니 원래 아들이 있잖아요. 왕세자 프리드리히 3세. 전장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사람이에요. 네. 전쟁 경험도 풍부하고 본인 나름의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도 좀 진보적입니다. 자유주의자들하고 되게 교류도 많이 했고
강력한 유대 관계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렸을 때 영국에 자주 가면서 영국에서 야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권위주의 황정을 유지할 수는 없다. 우리도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입헌왕정으로 가야 될 시기가 올 것 같다. 내가 그 길을 열어보겠다. 그 생각까지 갖고 있었어요. 나 나름 건전한 생각을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요? 즉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후두암. 네,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살았더라면 정말로 독일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제국의 왕이 되었을 그리고 거라는. 입헌부주의가 굉장히 일찍 독일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역사의 if는 없지만 또 1차 대전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맞아요. 그 얘기도 많이 많이 얘기하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까 탄자니아를 킬리만자로를 선물로 받았던 비렐름 2세의 손주이자 프리드 3세의 아들이 왕이 돼요. 비렐름 기델름이 이제 2세.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성향을 물려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닐까요?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걸 누가 싫어했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 비렐름 1세가 되게 싫어했어요. 또 비스마르크가 싫어했습니다. 둘 다 굉장히 프로이센의 이 보수적인 가치, 보수적인 질서를 지키고 싶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야단도 쳤는데 저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으렵니다 하면서 막 대드니까 넌 글렀어. 안 되겠다 하면서 네 손주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영조예요? 영조네 진짜.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예 부모 사이를 막 떼놔요. 네. 게다가 비렐름 2세 손주가 태어날 때 이제 왜 장애로 태어났어요. 네. 왼팔이 장애로 냈다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안한 감정.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다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안 좋아해 또. 비델름 2세가 부모 사이는 엇갈리고 그래서 주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좋아하죠. 영향하에 크면서 네. 보수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주입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 가르치고. 근데 영조의 손자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자라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 비델름 2세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 어떻게 보면 시대와는 역행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새로운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보수적이고 황권 강화를 노리는 뭐 그런 스타일로. 맞아요. 뭐 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괜찮았겠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자기는 프로이센의 왕 넘어서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진정한 제국의 황제. 네, 야심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군주가 되고 싶었던 할아버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진짜 되고 싶었던 야심가. 거죠. 30대 초반에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딱 처음 나와서 어떻게 하면 황제의 권한을 강화를 시킬 수 있냐.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굽니까?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의 그늘에서 일단 벗어나야겠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해왔던 거, 비렐름 2세한테 해왔던 거, 사직서 딱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비렐름 2세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만류했죠. 자네 그러면 안 되지. 나랑 같이 가야지 끝까지 또 해봐 이러는데 밖에 없어. 막 이렇게. 딱 냈어요. 비렐름 2세는 딱 보더니 그래 그만두세요. 오케이, 땡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쉬실 때도 되셨죠? 네. 그 당시 이제 저 사파를 보면 배우에 이제 새로 선장이 된 게 29살의 비델름 2세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아주 그 상황을 잘 묘사했고 왕하고 총리가 무려 44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기질이 나거나. 황제는 다혈질이고 내가 좀 모든 걸 주도하고 싶고 근데 비스마르크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스마르크는 혹시 정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일종의 자기 후계자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어떤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좀 키워놓지 않았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게 그래요? 이제 비스마르크가 비판받는 이유인데요. 자기한테 약간이라도 뭐 의견 다른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배제했어요. 비스마르크.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건가요? 글쎄요. 계획은 복잡하고 후계자는 키우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황제도 새롭게 이제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도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황제에게 아부하거나 아니면 좀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비능력자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원 영색을 일삼는. 예, 더욱더 이제 공백을 메꾸기가 힘든 거죠. 30살이 안 되는 황제가. 그 당시 이제 비스마르크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 극도로 자제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식민지 사업은 사기다. 왜냐하면 주판을 굴려봤는데 핵심 식민지는 이미 영국하고 프랑스가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독일에 들어갈 때는 자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당시 독일 교역의 90% 이상이 유럽 국가들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이 상당히 강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식민지 교역이 1% 정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의미에서는 식민지 개척이 의미가 없는데 비레르 미사가 볼 때는 당연히 강대국이니까 식민지 개척은 당연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황제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 있지 않습니까? 네. 막스 베버. 민족주의자인데요. 막스 베버도 이제 1890년대 교수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일 통일이 우리 세계 정책 식민지 개척의 종점이 아니다.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널리 알려진 지식인이 이 정도 발언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독일 여론이나 사회에서 식민지 개척은 당연한 권리고 강대국 대접을 받아야 되고 태양 아래 우리가 양지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주도적인 분위기였어요. 이건가요? 우리가 도대체 왜 통일했는데? 그렇죠. 자제의 미덕을 잃어버리는 독일 사회가 된 거죠. 불안한데. 방금 말씀하신 자제의 미덕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불행이 시작인 겁니다. 복싱을 배운 어떤 젊은 친구가 나 어디서는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코치가 배웠다고 함부로 주먹질하는 거 아니야. 링 위에서만 싸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코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니 밖에서 주먹을 쓸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이제 마이크 타이슨 만나야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비스마르크가 퇴장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봐왔지만은 비스마르크는 이제 독일의 평화적인 번영을 위해서 정말 고도의 외교수를 진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 현란한 외교수를 쫓아갈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구슬리고 가끔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하기 싫은 소리 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철혈의 멘탈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진전이 나서 못 쫓아해. 바로 그런 일이다 보니까 후임자들도 우리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 두 발 닫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떤 고생이 있어도 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수고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또 힘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선장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내려가는 그 사파를 저희가 아까 봤는데 세간의 평가가 그래도 우리는 비스마르크가 있어 행복했다. 뭐 이랬으면은 좀 행복했을 것 같은데 세간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헨리 키신저 작년에 100살까지 살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 사람이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엄청난, 유대인 출신이고 연구했던 게 이 19세기 외교사입니다. 유럽 외교사. 비스마르크는 이제 외교의 천재라고 극찬을 했고 비스마르크는 비판 당연히 있죠. 시스템하지 못했고 개인 혼자 너무 저글링을 하죠. 고개를 탔지만 그래도 비스마르크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을 한 철저 현상 유지하면서 강대국들도 제한전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높이 평가하는 편이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로이센 군국주의가 모든 게 문제다 해서 이제 비스마르크를 그 중심에 두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하고 군부를 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모순인 게 뭐냐면 독일이 19세기 후반에 육군도 유럽 최강이고 산업화도 이렇게 하면서 독일 따라하기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독일이 배워야 될 모델이 됐는데 1차 대전이 일으키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독일에 부정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군부는 뭐 군국주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분명히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었지만 비스마르크는 그 통일을 할 때 상당히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회의 창에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잠시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정확하게 외교하고 국방을 결합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통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평가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뭐 이 통일도 그랬지만은 또 1990년 소련 붕괴 때 통일도 정말 극적으로 그 좁은 기회의 창을 비집고 이 성사시켜낸 대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후세 정치가들도 비스마르크를 많이 상기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제된, 절제된 강대국을 표방하면서 주변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걸 잘 따라했고 그 결과로 독일이 통일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 분들한테 얘기 들어오면은 당연히 비스마르크는 현실 외교의 화신으로서 정말 많은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자 교훈이 돼주는 정말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스마르크에 주목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예. 2006년 11월 정도인데요. 중국 국영TV CCTV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대국불기라는 시리즈를 방영을 했습니다. 대국불기.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하면서 어떻게 강대국이 됐나. 근데 이제 중국에서 관심을 뒀던 게 프로이센 성장하고 비스마르크 외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중국이 대국 굴기를 하면서 평화적 굴기를 강조하거든요. 신흥 강대국이 들어서는데 우리는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부상하겠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게 우리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알죠? 네. 5세기 초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볼 때는 아테네가 너무 세력을 강성하게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강대국 간의 전쟁은 세력 전이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미국하고 중국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강대국이지만 평화적 부상을 하겠다는 강조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예를 본 거죠. 14세기, 15세기 그때부터 해서 강대국이 성장하는데 후발 주작하면서 16번 정도 패권 교체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2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중국이 나는 평화 애호민족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이. 그렇죠. 구조적인 위험. 기존 강대국은 후발주자 넘버2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껴서 밟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이 하는 그대로입니다. 중국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비스마르크 연구에서 아니다. 우리는 비스마르크처럼 이렇게 외교를 하겠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외교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근데 당연하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전랑 외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국이 상당히 자제를 했어요. 2013년 그렇죠. 근데 시진핑 집권 후부터는 더 이상 도강양해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나요. 그때 당시는 2006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국 굴기 나올 때가 사실 중국이 제일 무서웠던 그렇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후진타오 시대에 도강양을 계속 실천하면서 여기서 메시지 한 것도 그러니까, 예. 우리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강대국이다. 이걸 계속 내세우고 우린 말썽 안 일으킬 테니까 좀 더 봐주세요. 그때 계속해서 미국한테 우리는 당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그렇죠. 차례 그 정도 일이가 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를 내부적으로도 배우자고 한 건데 그 초심을 놓치고 1등이 될 거야. 다시 세계의 불안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레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12차례의 교체 중에서 그나마 4번의 전쟁이 안 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화적 교체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맞아요. 비스마르크의 예를 보고 외교로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까지 그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죠. 절대 두 나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게끔 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컸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양측 모두에게. 이제 통일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없습니다. 빌헬름 2세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걱정스럽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 정책을 펼치면서 독일의 이제 새로운 정통성, 맞아요. 독일이 밖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치를 내세우면서 정말 대중과 소통하려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궁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미디어 군주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죠.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걸 왜 했을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팽창을 통해서 진정한 제국이 되고 싶었다. 무늬만 제국이 아닌. 그렇죠. 예전의 식민지는 약탈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식민지는 시장의 개념이었으니까. 가져와서 내 물건 팔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의 환경입니다. 지금 뭐 불안전한 민주주의에 쉬는 국가에 내재적 문제도 많잖아요. 사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국민적 관심을 좀 낮추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면은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스마르크와 다르다. 나는 대외적으로 우리 모두의 공공의 목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프레드 마흔이 썼던 해양력처럼 세계 정책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고 제일권을 장악해야 되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해군의 건설은 독일이 진정한 제국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던 거고 해군이라는 것은 그 세계 정책이라는 기치 아래서 더욱더 위대한 독일을 만드는 가장 확고한 이제 수단이 됐던 셈인 거죠. 빌헬름 2세가 어린 시절부터 해군뽕에 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진짜. 받고 자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내 군항지에 갔다 왔나? 비슷해요. 독일 해군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문제적 인물 알프레드 폰 틸피츠입니다. 문제로. 보통 이제
전함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미래 독일 해군의 주적은 영국이다. 왜 할머니 나라야? 일대 사건이 영국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드레드노트 전함입니다.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다. 드레드노트. 1년 예산의 25%를 지금 함대 건설에 쏟게 생겼어요. 25%요? 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나라 거덜나게 생겼네요.